자, 교재 277페이지에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에서 담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제도를 우리는 담보제도라 그래요. 그 담보제도의 주된 목적이 사람의 능력에 관해서 사람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했다 하면 이걸 인적담보라고 하고, 특정된 물건의 가치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면 물적담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물적담보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78페이지 가면 담보물건의 본질이 있죠. 담보물건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가치권의 성질을 갖는다 해서 가치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채권자 자신의 물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건이다 라고 해서 타물권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담보물건은요, 통유성이 있습니다. 즉 담보물건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줄여가지고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건의 통유성이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부종성이죠. 부종성,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의미인 이 성격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부종성이란 것은 피담보채권, 즉 돈 받을 권리, 담보물건에서 보호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이 이게 존재해야만 담보물건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버리면 담보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성격을 우리는 담보물건의 부종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제일 알아두셔야 돼요.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 담보물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부종성. 이 부종성이 있다 보니까 피담보채권 이게요, 타인에게 양도 이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 양도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성격, 함께 이전, 양도된다는 것을 뭐하냐,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수반성. 이렇게요. 수반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립. 그러니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이렇게 움직이면 함께 담보물건도 이렇게 이전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러한 성격, 함께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수반성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수반성은 부종성 때문에 이 수반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합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의 담보물건의 대상 목적물인 물건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해서 담보물건을 설정해 준 그 설정자가 그 물건의 가치 변형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 담보물건 설정자가 취득한 그 가치 변형물인 권리 위에 담보물건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물건 위에 있던 그러한 담보물건이 그 물건에 대신하는 그 권리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대신되는 권리 위에, 가치 변형물 위에 위치한다 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게는 가치 변형물이 존재할 때 보통 이 가치 변형물이라는 물은 권리입니다. 권리. 이 권리가 누구한테 만들어지죠? 담보물건 설정자한테요.
설정자에게 귀속됐을 때 이때요. 당의 담보물권은 그 물건 위에 있던 것이 여기로 움직여서 존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격을 우리는 물상대위성이라 그래요. 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면 이것을 통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물상대위권을 통해서 물상대위성을 실현하는데, 자, 물상대위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당의 담보물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보호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상대위성에 의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바로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에서만 물상대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전제로 한다. 그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상대위성의 성질을 인정한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치권의 경우는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우선 효과가 없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러면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물상대위권 행사는요. 당의 이 가치 변형물인 권리를 담보물권 설정자한테 변제, 인도하기 전에 말이죠. 물건의 인도, 권리 이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지급 인도 전에 당의 가치 변형물이나 가치 변형 권리를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 자, 이것이 전제가 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 피해담보 채권이 일부 변제된다 하더라도, 일부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담보물권 자체는 처음 성립한 모습에 처음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 동일하게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해서 담보물권이 일부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처음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담보물권이. 이것을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성격 네 가지를 담보물권의 통류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담보물권의 통류성이라 한다. 이렇게요. 그 의미를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효력인데요. 담보물권의 효력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변제 효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담보물권자의 채권이 먼저 변제된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은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이 있죠. 질권이나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 효력을 우리 민법상, 법률상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요. 점유를 계속하는 효력이죠. 누구한테도 안 뺏길 효력인데 여기에는 유치권이나 질권은 있죠. 이게요. 유치권이나 질권에서는 당의
담보 목적물을 꽉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죠. 당의 저당권의 대상인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점유하면서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당의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수익적 효력이요. 즉 담보 목적물을 담보 물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전세권이요, 용의물권성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성이 있다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인 당의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용의물권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만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전세권 뭐 그런 정도다. 담보물권의 효력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280페이지에 거기에 표로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전부 다 경매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모두의 별제권도 있습니다. 이 별제권이라는 것은 파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줄여가지고 파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파산법상의 권리죠. 별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은 저당권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우선 변제적 효력 잘 봐두십시오. 유치권은 사실상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될지언정 법률상 우선 변제적 효력은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그 유치권자가 어떠한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유치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은요, 그 의미가 320조에 있죠. 320조에 보시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즉 자기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점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죠. 이게요. 자, 이것은 결국은요,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안전장치로 삼기 위해서 당의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변제받으면서 물건 내주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치권은요, 공평의 이념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러한 담보물건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동시이행 한변권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이행 한변권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동시이행 한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권능이에요. 채권성을 띠는 거죠.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유치권은 담보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이라는 면에서 두 개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도 배타성이 있고요. 이건 배타성이 없죠. 또 거절,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거절하는 내용인데 거절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자, 여기 유치권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반환하는 걸 거절하는 거고요. 물건 반환 거절이에요. 그러나 동시행한매권의 거절권은 뭐냐? 다양합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하니까 채무 내용이 목적물 인도, 물건을 인도해 주는 걸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인도해 주는 걸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시행한매권의 거절 권능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죠? 그런 면에서 유치권과
동시행 함정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이걸 봐야겠는데, 자, 이 성립하기 요건을 공부하기 전에요, 유치권의 성질은 뭐냐 하면, 유치권의 성질이요, 성질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요건만, 여기 지금 이게 요건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성립해버리는 담보 물건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 내용은 타 물건이면서,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물건입니다. 물건 중에서도 담보 물건이죠. 그 담보 물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타인 소유물,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다 되겠죠.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은요, 담보 물건이니까 통유성이 있죠.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같은 통유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우선 변제적 효력이 유치권에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통유성 중에 물상대위성은 제외이다. 그죠? 물상대위성은 없다. 통유성은 인정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담보물건이니까 뭐 이게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법상으로 등기 능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절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질이요. 자, 그러면 과연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이요,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라는 거 물으면 타인 소유의 물건이면 되죠. 타인 소유의 물건이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물건에는 동산도, 부동산도 다 된다. 그리고 우리 민법 규정에는 유가증권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유가증권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로서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하든 불문합니다. 다만 이 간접 점유에서는 채무자에게 점유하게 하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이런 형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유는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직접, 간접 점유 다 되고요. 다 돼요. 그리고 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점유한 자는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인 같은 사람이 있겠죠. 도둑놈. 도둑놈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법 점유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이 타인의 부동산으로부터 또는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타인의 동산, 부동산,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일단 이 유치권자에게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요.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물건과 채권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결령관계라고 합니다. 결령관계. 이 결령관계가 존재할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점유와의 결령관계가 아니라 물건과 채권 발생 사이의 결령관계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요 결연관계가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즉, 이 채권이 결연관계가 있는 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채권이 결연관계가 없는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아예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로 숙지해 주는 게 좋겠다. 예컨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뭐냐? 즉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이 뭐냐? 대표적인 게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결연관계 없는 채권이 뭐냐? 예컨대 예를 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또는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결연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시험 보실 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282페이지에 가면 282페이지에요. 양갈로 3번의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성에서 그 결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때는 결연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밑에 줄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된다. 더 나아가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서 매수인이 자기가 매도인한테 건네준 그 목적물을 쥐고 있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매수인은 그 매수할 때 대금으로 매도인한테 줬는 대금이 있겠죠. 그 대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대금 반환 청구권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금 반환 청구권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 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사람의 배신행위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놨죠. 뭐 이런 거 예를 여러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이야기요. 요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네 번째. 자,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자, 보통 일반 약간 저당권 볼까요? 저당권에서 보면 이 변제기 도래란 것은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행사, 즉 경매하기 위한 행사 요건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유치권에서는 이것이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건. 그 다음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요건은 유치권 성립에 대한 학자들이 연구 결과 해석론에서 나오는 건데 해석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을 우리 만들지 말자 이런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해요. 그러면 만약에요 채권자가
나 채권 발생하는데 그 유치권 나 인정 안 할게. 내가 물건은 너 먼저 돌려줄게. 돈은 나중에 줘. 이렇게 유치권 배제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해버리면 나중에요. 야, 이거 물건 나 유치권 행사할래. 나 못 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성립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요건에 의해서요. 채권자 스스로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취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유치권 성립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유치권 성립 요건요. 이 성립 요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배제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하죠.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이. 그러니까 결국은 유치권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사자가 정할 수도 있네요. 채권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요. 우리 민법 규정보다 먼저 된다 그죠? 따라서 이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임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즉 당사자가 약정을 달리 정하면 그 약정에 따라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 두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성립하면 유치권에는 일정한 유치권자한테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치권자의 권리는요. 유치권자의 권리는 우리 민법에 있는 권리도 있고요. 파산법에도 일정한 유치권자한테 권리를 인정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유치적 효력이죠. 당의 목적물을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안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 계속. 이게 유치적 효력, 이게 본질적 효력이다. 그죠? 자, 이게 있고. 두 번째, 우리 교재는 284페이지죠. 여기 보면 유치권자는 필요한 경우 경매권 행사할 수 있네요. 경매. 또 더 나아가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했어요. 법원에 청구해서 당의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유치권의 대상인 당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당의 채무, 즉 채권보다가 그 가액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산하고 잉여 금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채무자한테. 그죠? 이런 것을 말하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간이 변제 충당은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법원을 경유해야 됩니다.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의 가치가 그 유치권자의 채권액보다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면 정산을 해서 그 장려 가치는 금전으로 상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가능하다. 다만 간이 변제 충당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사전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자, 너 변제해라 빨리. 채무 변제 안 하면 나 이 물건 이거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청구해가지고 내가 소유권 가져가고 나는 잔존 재산 금전은 내가 정산해서 너한테 돈 돌려준다. 그리고 소유권 내가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경매권이나 간이 변제 충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심리적 강박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냐? 사실상의 우선 변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법률적으로는 우선 변제받아 배당받아 나갈 힘은 없습니다. 유치권자한테. 그러나 경매권 행사한다든가 또는 간이 변제 충당을 통해서 소유권을 유치권자가 취득한다든 이런 제도를 인정하면 요구하면 이걸 행사해버리면 사실상 채무자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치권자는 과실, 즉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열매 있죠.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수취할 권리는
왜 갖느냐 하면 자기 채권의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요.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실이 만약에 물건일 때는요. 과실이 물건일 때는 경매를 처분해서 여기서 대금을 받아내서 이 대금으로 변제 충당에 해결해야 돼요. 이때 변제 충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제 충당하는 방법은 그래요. 이자가 있으면 지금 연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권자의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무를 연차하고 있단 말이야. 지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죠. 손해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먼저 충당합니다. 이자에. 지연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그 과실 수치에 잔존 재산이 남아있으면 나머지는 원본에 충당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변제 충당해야 하는 모습은 충당 모습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렇게 충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하냐? 법정 충당 제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법정 충당의 제도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과실수취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 유치권자는 당의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권 있는가? 이건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보존 행위로 한다든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승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정이 되겠죠. 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만 보존 행위를 위해서 채무자가 승낙해 줬다면 그때는 사용권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유치물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잖아. 그죠? 그러면 여섯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하고 있는 그 물건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을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유치권자한테는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죠. 비용 상환 청구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채무자가 만약에 파산됐다라고 하면요. 파산됐다고 하면 그때는 일곱 번째 별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별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파산재단에 채무자 모든 재산을 다 모아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채권자 다 채권을 모아서 그 채무자의 재산 가지고 이 비율별로 나누어서 변제하고 다 청산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 게 파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치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채무자 재산은 바로 파산재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변제받을 때까지는 별도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변제받고 나서 잉여 재산이 남으면 그때 가져가라는 거죠. 파산재단에. 이게 뭐냐? 그게 별채권이라 그래요. 별채권. 이것은 민법에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채무자의 회사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파산법상에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파산법에 있는 권리예요. 별채권.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요. 일정한 의무가 있어요. 유치권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해서 보관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대여하거나 마음대로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요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권에서는 뭐 보존 행위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다 했죠. 보존 행위일 때는 그죠? 또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승낙하에는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대여나 담보 제공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무자 승낙이 있으면. 그래서 채무자 승낙을 받으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도 가능하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러한 유치권자의 의무를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면 유치권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해버리면 어떨까? 이때는요, 그래요. 채무자는 바로요, 즉시 당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효과는 즉시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이러한 의무 위반한 유치권자한테 야, 유치권 소멸했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286페이지 가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원인을 정리해놨어요. 일반적 소멸 원인은 물권 공통의 소멸 원인, 뭐 그거 다 적용될 수 있고요. 특유의 소멸 원인에 가시면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특유의 소멸 사유에는 거기에 먼저요,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직접 하면 곧바로 소멸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 행사로 소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당한 담보를 청구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청구하면 이때 유치권자가 승낙을 해주면 소멸합니다. 자, 종전에요,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버리면 즉시 소멸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즉시 소멸해버려요.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자야, 유치권 소멸시켜줄래? 라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상대방의 유치권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순수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점유를 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유치물을 점유 상실했을 때 유치권도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다만 그 점유 상실이 타인의 침탈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자는요, 유치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도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권자는 곧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유치권 소멸의 특유의 소멸 사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만 그 28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판례가 조문이 있죠. 관련 조문 326조 조문이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느냐?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다르고 별개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인 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담보물권의 제왕인 저당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